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여기까지는 일본의 연예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프로덕션을 통해서야만 했어야 됐고 그 패턴에서 상당히 벗어나요. 완전히 벗은. 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선택자가 늘어난 거잖아요. 일본 드라마밖에 볼 수 없었는데 이전에 한국 드라마에서 다시 한번 한꺼풀 벗고 도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현재 일본의 넷플릭스 드라마의 1, 2, 3, 4, 5, 6, 7, 10위까지 순위 중에 6개인가가 한국 드라마예요. 이런 걸로 해서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자기 변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한국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되었던 것이고, 뭐 BTS를 보고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런 얘기할 상황이 아니게 된 거고, 요즘에 일본이 그 한류 붐이거든요. 그 넷플릭스 때문에. 현재 일본의 넷플릭스 드라마의 1, 2, 3, 4, 5, 6, 7, 10위까지 순위 중에 6개인가가 한국 드라마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일본 젊은이들도 한국어를 배우는 붐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어 능력 시험, 뭐 토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막 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뭐 증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일본에 이제 한류 열풍이 불었다. 그리고 특히 넷플릭스에 뭐 그 드라마 상위권에 다 한국 드라마가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뭐 어떤 드라마들이 그렇게 상위권에 다 포진하고 있는 건가요? 이유는 별거 없어요. 첫 번째,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뭐 그것 때문에 넷플릭스가 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많은 일본인들은 지금까지 외국의 드라마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끽해봐야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외화 내지는 방송국에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외화 중에 이제 원래는 뭐 미국계 영화였겠지만 한류 바람이 불면서 한국계 드라마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일본의 연예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일본의 연예계는 일부 예능 프로덕션이 장악하고 있고 방송국은 소위 채널을 빌려주는 역할뿐이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뭐 방송국에서 어떤 예능인을 출연 교섭을 하려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되고 프로덕션을 통해서야만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제작까지도 다 뺏어가 갖고 하다 보니까 일본의 방송국들은 예능 제작의 능력이 떨어졌고, 이러한 어떤 경쟁이 없는 무풍지대의 일본의 프로덕션은 땅 짚고 헤엄치는 비즈니스를 해왔던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경쟁이 없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수면 노래를 잘해서 가창 실력으로 가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수는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탤런트도 연기를 잘해서 탤런트가 된다기보다는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 하다 보니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연습이 본방이 되는 거고 그게 실력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연기자의 연기의 질이 우리하고는 수준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트레이닝의 강도가, 그 다음에 가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가수와 탤런트들의 그 실력, 냉정하게 국제 무대에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가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거꾸로 젊은이들의 어떤 열정페이, 젊음을 착취하는 구조도 있잖아요. 10년 동안 무슨 연습생이니 해갖고 사람을 잡지 않습니까? 그건 반드시 좋다고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성장을 한 연예인들인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국제 경쟁력이 생겼고, 그것이 결국 넷플릭스나, 그죠? 그 다음에 파라사이트 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나리, 기생충, 그 다음에 미나리 이런 걸로 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고, 그런 컨텐츠들이 이제 넷플릭스 통해서 일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일본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일본 사람들의 선택자가 늘어난 거잖아요. 일본 드라마밖에 볼 수 없었는데 이걸 보게 된 거고,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BTS를 만나게 되고 블랙핑크를 만나게 됐는데 이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일본의 연예인들의 가수들의 노래 실력, 춤 실력, 연기 능력, 그 다음에 대본, 그죠? 대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 뭐 넷플릭스에서 탑10이 이렇다. 근데 그 탑10에 들어가는 게 요즘에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재밌는 얘기가 이태원 클라스 있잖아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일본에서 일단 한번 떴는데 탑으로는 못 갔고요. 중반 하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태원 클라스를 본 일본에서 그거를 우리가
일본에서 제작을 해보겠다 해서 록봉기 클래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생겼어요. 네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인들이 록봉기 클래스를 보기 시작했는데 록봉기 클래스를 보니까 그 연기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게 뭔가 한국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왜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 요즘에 이제 우영우 있잖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이거를 보게 되면 옛날에 오수재도 그렇고요. 보게 되면 이게 뭐 목금 드라마, 수목 드라마 이래서 그 다음 회를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게 아주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변호사 우영우를 보느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런 심정에서 록봉기 클래스를 보던 사람들이 아 이게 똑같은 대본에 이태원 클래스라는 게 있대. 네. 그거는 이미 풀세트가 다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갈아탔어요. 그래가지고 이태원 클래스를 보니까 재밌거든. 네. 록봉기 클래스보다 훨씬 연예인들의 연기 능력이나 스토리의 탄탄함이라든지 이게 일본이 따라올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록봉기 클래스를 보다가 집어치우고 다 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태원 클래스가 그 넷플릭스 보시면 일본 넷플릭스에 보면 이게 상위에 올라가 있다니까. 덕분에 그렇군요. 록봉기 클래스 덕분에 거꾸로 상위에 올라가 있어서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한국의 드라마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 드라마가 가지고 있던 어떤 패턴들이 있거든요. 뻔한 패턴. 네. 그 재벌과 못 사는 네네. 연인들이라도 빈부의 차이, 그 다음에 반드시 교통사고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출생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이 집에 하는 왕따하는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부하면서도 그게 사실은 사람을 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시면 그 패턴에서 상당히 벗어나요. 완전히 벗은. 네. 저는 되게 하여튼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기승전결도 아니고 약육강식도 아니고 그냥 보면서 평안한 이런 걸 느끼잖아요. 굉장히 메시지가 따스하죠. 그 우리들의 브루스인가? 거기 보시면 어떤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나와서 어떤 장애인의 연기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연기를 해내지 않습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우영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저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한국 드라마에서 다시 한번 한꺼풀 벗고 도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인들도 뭐 예전에는 한국이 우리 포맷을 따간 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자기 변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점점 뭐 BTS를 보고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런 얘기 할 상황이 아니게 된 거고, 애플 TV의 빠찡코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것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본의 그 젊은 세대들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얘들은 한국이 선진국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보다 잘 못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걔들이 태어났을 때 카라가 있었던 거고 무슨 뭐 BTS가 있었던 거고 뭐 그런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한국의 전략이 좀 잘못된 것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 모두가 일본인으로 통일을 해버리잖아요.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데 한국에서 보이는 일본은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정권을 잡고 있고 일본을 대표하는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일본의 정부라고 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본인 전체를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가 비난을 하거나 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한 줌 이외의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들,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니 계속 니네 아버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욕하면 너는 내가 괜찮은데 니네 아버지는 아니야 라고 아버지 욕을 하면 그 아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과거, 너희 아버지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본인이 판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네 아버지는, 너희 엄마는, 너희 삼촌은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담이 쌓아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세대가 일본의
주력 세대로 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글 붐이 일어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한류 콘텐츠가 제4차 한류 붐이 불어오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IT, 한국과 IT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한국의 IT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돼 가는 것 같아서 이제 정치만 풀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만이 아니고 정치가 전부인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자, 하여튼 뭐 잘 풀어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지켜봐야죠. 잠깐 궁금한데 뭐 제4차 한류 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네. 일본에서는 그렇게 뭐 한류를 1, 2, 3, 4차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나 보죠. 그거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딱히 생각나는 건 뭐 다른 건 없는데 저는 그냥 이 생각은 들거든요. 예전에 뭐 겨울연가, 뭐 네. 그다음에 대장금, 뭐 이런 드라마가 일본에서 이제 한창 인기 있을 때 그때하고 지금의 그 한류는 좀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그때 1차 박사님 한류 보실 때. 때는 아마 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중년 부인들이 중심이었죠. 근데 지금은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애들이 한류 드라마를 보다가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20대가 된 거예요, 지금. 자생이 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 따라 강남 갔다가 이제는 네. 거꾸로 이 아이들이 BTS 팬이 되고 블랙핑크 팬이 된 것이고 한류 팬이 된 거죠. 어쨌거나 일본 젊은 세대의 한국에 대한 그 인식은 사실 상당히 어쨌거나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야후나 구글이나 이런 데 댓글 다는 애들이 걔들이 정상적인 일본인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선대인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뭐 또 오랜만에 연 박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역시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종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염정순 박사님 연결해서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뭐 염정순 박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는 직접 스튜디오에 오시면 되는데 안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한테 연 박사님 생각을 그리고 일본 소식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 박사님 오랜만에 모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기회 봐서 더 유익한 시간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